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금강, 황룡강, 낙동강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북부 산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거셉니다. 제주도, 충남, 인천, 서해 5도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 속보를 주시하시면서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정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시청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은 유족과 민주당 지도부 등 100여 명만 참석한 채 온라인으로 중계됐습니다. 고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 비서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비서의 변호인은 피해가 4년 이상 계속됐다고 주장했고 여성단체들은 명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한국판 뉴딜에 대해 짚어보시죠. 어제부터 영호남과 충청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경남 함양에서는 남성 2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곳곳에서 농경지와 도로, 주택에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오늘 서울시청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유족과 시도지사, 민주당 지도부, 시민사회 대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에 발인을 마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운구차가 서울대 병원에서 서울시청으로 향합니다. 운구차는 20여 분 만인 7시 45분에 시청 앞 서울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영정과 위패로 청사에 들어가는 마지막 출근길. 고민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연결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고 유족과 시민사회, 민주당 지도부 등 10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연결식에선 고인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이 상영된 후 공동장례위원장의 추모사가 이어졌습니다. 박원순이라는 타인에 대한 종합적 탐구나 공인으로서의 그 행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애도가 끝난 뒤에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열정만큼이나 순수하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이기에 그의 마지막 길이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유족 대표로는 딸 박다인 씨가 아버지를 대신해 시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자리에 시민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울특별시장입니다. 1시간여의 연결식 후 고 박 시장은 8년 8개월간 시장으로 재직한 서울시청을 떠났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추모공원에서 유언대로 화장돼 고향인 경남 창녕에 안장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연결식이 마무리된 뒤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 비서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년 동안 계속해서 피해를 당했다며 거대한 권력에게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발인이 이뤄진 날 전 비서 A씨 측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A씨가 지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시장 비서실 근무 통보를 받았고 비서로 일한 4년 동안 지속해서 성추행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었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괴로움을 호소하며 당시 비서관에게 일터를 옮겨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후 다른 부서로 발령난 이후에도 추행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4년여 만에 고소를 결심한 이유도 언급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변호인은 가짜 고소장이 퍼지고 고소인에 대한 신상 추적 등 2차 가해가 이어져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변호인 측으로부터 추가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에 A씨를 사칭해 가짜 고소장을 유포한 누리꾼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고소인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주변의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서울시도 이를 알았지만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소장을 접수할 당일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알려졌다며 경찰이 보안 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부장원 기자입니다. 전 비서 A씨 측은 그동안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은 물론 상급자인 비서관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동료 공무원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자는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더욱 절망스러웠던 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들이었다면서 결국 형사적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조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고소인 측은 서울시가 제대로 조사단을 꾸려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도 비난했습니다. 현직 서울시장을 가해자로 지목한 만큼 극도의 보안 유지를 당부했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시장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고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중요 사안인 만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과 여성단체는 다음 주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추가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여성단체들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당들을 향해서도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대책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고소인 측은 기자회견을 재고해달라는 장례위원회의 요청이 있었지만 연결식이 끝난 뒤 바로 회견을 열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회견을 여는 건 고인과 유가족에게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유골함이 장지인 경남 창녕으로 향하던 시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고소인 측은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예우를 갖춰 기다렸지만 고소인의 신상 정보가 유포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해 회견이 시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례위원회가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을 생각해서라도 회견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을 색출하고 그리고 좁혀가겠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다. 이것은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될 시점이 필요해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요. 서울시 관계자는 장례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열린 점이 유감이라면서 고소인 측 주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르는 걸 두고도 맞섰던 여론은 이번 회견을 두고도 엇갈렸습니다. 고소인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성추행 사실을 일방적으로 폭로한 것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미 박 시장이 고인이 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따질 수 없는 만큼 한쪽의 주장만 전달되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장례 상황과 상관없이 고소인의 목소리는 알려지는 게 맞다는 의견과 동시에 유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은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도 충분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 열정만큼이나 순수하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이기에 그의 마지막 길이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자리에 시민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울특별시장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에 엄수됐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네. 오늘 연결식 진행된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식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 사회로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요. 연결식은 유족과 서울시 또 민주당 지도부 등 100여 명 정도만 참석을 했고 서울시 유튜브 채널 등으로 온라인 생중계됐습니다. 공동 장례위원장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정혁 그리고 서울시 행정 일부 시장이 맡았고요. 유가족 대표로 나선 딸 박다인 씨 앞서 그 영상 구성물에서 보셨겠지만 다시 시민이 시장이다라며 추모객들과 서울시 직원들에게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비가 내리는 동안 시청 앞에 서울광장에서는요. 시민 수백 명이 나와서 고인이 가는 길을 배웅하기도 했습니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주변에 경찰들이 배치가 됐었는데요. 박 시장 지지자와 또 반대자 사이 충돌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박 시장의 유해는 오늘 오후 늦게 생가와 선영이 있는 그 경남 창녕에 도착해서 안치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연결식은 끝이 났는데요. 그동안 조문과 장례 방식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죠. 그렇습니다. 그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일부 반대 목소리가 제기가 된 건데요. 앞서 서울시는 명확한 법규는 없지만 정부 의전 편람을 참고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이 장관급 공무원인 점을 감안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를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조문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조문 반대 입장을 밝혔던 그 정의당에서는 이에 반발하는 당원들이 집단으로 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 CNN이나 CNBC 외신들이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박원순 시장 죽음을 두고 대한민국이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라고 지적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에 의한 피해를 이제 호소했던 이제 고소인이죠. 고소인 측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고소인 측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박 시장의 추행이 4년 이상 계속됐고 부서로 옮긴 뒤에도 이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 시장이 집무실 등에서 사진을 찍자며 신체를 접촉하고 늦은 밤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은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변호인 측 발언 들어보시죠.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또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경찰에 추가 고소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고소인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 발언도 들었는데요. 이 고소인 측 변호인이 나중에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김재련 변호사죠. 네, 김재련 변호사는 주로 그간 그 여성 관련 사건 피해 변호인으로 활동을 해왔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여성가족부 간부를 지냈습니다. 앞서 2018년에는 검찰 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영 검사 변호인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박근혜 정부에서 그 일본 정부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제공한 그 10억 엔으로 설립된 위안부 화해 치유재단 이사로 활동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었고요.
당시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 조금씩 양보하자고 말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서 검사의 변호인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YTN 기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가 원고 패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조만간 2차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사건 관련해서 피해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장례를 치르고 조문을 하는 것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논란이 빚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또는 지금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을 전 비서 측과 그다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들 이런 분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할 것은 충분히 배려하면서 뭔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 기간에는 추모에 집중하자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오늘 이번 사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호소 여성을 위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거센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끝나자 미래통합당은 곧바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연교식이 끝나고 나면은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통합당은 우선 경찰청과 서울시를 피감기관으로 둔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세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박 시장 측에 미리 흘러들어갔는지가 핵심입니다. 오는 20일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의 고소 사실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피고소인이 알게 돼서 결국 증거인멸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결정한 배경과 적절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선 고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첫 사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피해 호소인에 대한 비난이나 2차 가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도인 서울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고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이해찬 대표도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이런 상황에 이른 데 대해 사과하고 피해 호소 여성의 아픔을 위로했다고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도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연루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기강회의를 지적하며 기강을 잡아야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어렵게 7월 임시국회가 가동되면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검찰개혁, 여권 인사들의 사모펀드 연루설 등 기존 이슈에 더해 여야 대치가 한층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 관련 구설에 오르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배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병역비리 의혹 관련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다면서 정직과 성실이라는 부친의 유지를 받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주신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13년 무혐의 처분됐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도 가짜 뉴스로 고인과 유족을 모독한 것에 사죄하라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부친상을 당한 유가족에게 상중의 정치 공세를 한 것도 금도를 넘는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공당의 대변인이 가짜 뉴스로 무책임한 공세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통합당 내부에서조차 대변인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유족을 향해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상일 전 통합당 의원은 박 시장의 아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종결된 사안이라면서 배 원내대변인의 생각이 조금 못 미쳤던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배 원내대변인은 뭐가 끝났다는 것이냐며 억울하다면 재판에 나와 명예를 되찾으면 될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또 자신을 비난한 논객과는 비속어를 사용하며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통합당 초선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돌출 행동이 내부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에 나옵니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인데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12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TV 토론회 등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입니다.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겠습니다. 아끼셔야 되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평소 이 지사 친형의 폭력적 언행을 볼 때 강제 입원 판단 등이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사건을 2달여 동안 소부에서 논의해오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원 합의체로 넘겼습니다. 재판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때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는 만큼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대법원은 첫 심리를 진행한 뒤 곧바로 종결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오는 16일로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신청한 공개 변론과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되고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사건 판단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할 경우 1심과 같은 무죄 취지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 이 지사는 사실상 지사직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는 2022년 차기 대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이번 대법원 판단에 정치권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들과 고발인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하면서 소집 신청만 무려 5건이 접수됐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수사팀이 갈등을 빚자 서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외부의 의견을 듣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애초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휘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자문단 소집에 맞불을 놓으며 의혹 폭로 당사자 이철 전 VIK 대표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은 받아들여져 대검찰청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검찰과 유착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도 제보자와 관련한 수사의 적정성 등에 대해 판단을 구하겠다며 별도로 수사심의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미 예정된 심의위 소집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며 이전 기자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전 기자 측은 실제 피해가 없는 이전 대표 권리만 중요하고 해고까지 당한 이전 기자 권리는 안 중요하냐고 반문하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또 다른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다시 별도의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기자와 검찰을 연결한 적은 결코 없다며 가짜 제보를 미끼로 자신을 끌어들이려 한 공작이 이 사건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작의 실체를 봐야 협박이나 강요미수 판단이 되는데 피해자인 자신에 국한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 외에도 검언유착 의혹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제보자를 권언유착 의혹으로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도 각각 별도로 심의위 소집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한 사건에 무려 5건이나 심의위 소집이 요청된 건데 중복 심사나 요건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검과 수사팀이 충돌하고 장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되면서 사건 관계인들도 모두 제각각 검찰 수사에 불신을 드러낸 건 분명합니다. 검찰 내부 갈등으로 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뗀 가운데 외부인에게 판단을 맡기라는 수사심의 요청이 쇄도하면서 수사팀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경주시청 철인 3종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운동 처방사 안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안 씨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 선수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운동복 상의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으로 들어서는 남성. 경주시청 철인 3종 팀에서 팀 닥터로 불린 운동 처방사 45살 안모 씨입니다. 선수를 폭행, 성추행하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 갈림길에서 처음 모습을 보인 겁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불거진 이후 열흘 넘게 두문불출하던 안 씨는 피해 선수에 대한 사과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성추행과 폭행 등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행세를 한 이유를 묻자 죄송하다는 애매한 말만 남겼습니다. 성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는 다 인정해야지. 왜 의사라고 속였습니까? 죄송합니다. 법원은 안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숨기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가 구속되면서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경주시청 철인 3종 팀을 둘러싼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1등만 중시하는 체육계 특유의 성적 지상주의를 꼬집는 그런 목소리도 높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대한철인3종협회는 올림픽이 우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협회는 최 선수의 SOS를 받고도 가해자로 지목된 장윤정 선수의 올림픽 출전권에 두둑한 포상금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철인 3종 국가대표 장윤정 선수는 2년 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개인전 은메달을 땄습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 우리나라 역사상 첫 메달리스트가 된 데 이어 8년 만에 또 역사를 쓴 겁니다. 여자부 국내 1위인 30대 노장은 지금껏 올림픽을 한 번도 밟지 못한 여자부 하늘풀 기대주로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실제 올해 2월 14일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는 장윤정의 도쿄 티켓이 화두였습니다. 당시 회의록에는 장윤정 선수가 중국 선수 2명과 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5월 12일까지 박빙 경쟁을 할 거라면서 사기 진작을 위해 올림픽 티켓을 딴 선수에게 1,000만 원, 지도자에게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SOS를 접수하고도 모르쇠, 오히려 장 선수의 올림픽 출전권에 두둑한 당근까지 내건 셈입니다. 협회는 2월 12일경에 인지를 하였고 저는 2월 14일경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이하게 대응을 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날 총회에선 미성년자 학생을 수차례 성희롱, 성추행한 고등학교 감독이 재심 끝에 영구 제명된 일도 보고됐습니다. 성폭력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조하는 말까지 있는데 정작 현재 진행형이었던 최숙현의 호소에는 미지근하게 대응했던 겁니다. 철인 3종협회는 최 선수가 세상을 등지고 대중 공분이 커지자 부랴부랴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를 영구 제명하며 뒷북 조치에 나섰습니다. 만약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치러졌고 장 선수가 극적으로 티켓을 따냈다면 포상금 잔치가 벌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대전 현충원 안장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국방부는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국립서울현충원에 묘역이 없는 상황에서 보훈처 등이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 11일 백 장군의 유족이 대전현충원 안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지만 육군협회와 제향군인회 등은 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 1950년 낙동강 전투, 동부전선 방어 전투 등등. 네, 6.25 전쟁 영웅입니다. 미국에서도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 국가안보회의와 주한미군 사령관들 여러 명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논란이 될 게 없지만 국내 상황은 다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창씨명은 백천의칙입니다. 이 이름은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으로 숨졌던 일본 사령관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왜 그 이름을 땄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이름 자체를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감췄던 건데 2014년에 이르러서 그의 일본군 상사였던 당시 일본 길림성 연길 헌병 분단장 소냐하라 미노루의 회고록을 통해서 이 이름이 밝혀집니다. 연보를 한번 보시죠. 39년에 평양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에 소위로 임관돼서 독립군을 잡는 간도 특설대에 배치된 것은 1943년입니다. 그 당시 간도 특설대 근무를 본인은 어떻게 이야기해 왔을까? 그런 이야기도 한글로는 되어 있지 않고 일본어판 자서전에만 들어 있습니다. 보시죠. 독립을 위해 싸우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니 조선인을 내세워 조선인을 잡으려 한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드는 형국이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토벌했기 때문에 독립이 늦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독립군에 붙었다면 그래서 또 독립이 빨라졌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건 사실이다.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어떤 독립투사의 후손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서 다른 곳으로 이장하고 싶다. 그분께도 우리는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어제부터 곳곳에 내리고 있는 장맛비 소식입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충청 남부와 호남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엔진 덮개가 완전히 찌그러진 차량 한 대. 불어난 하천에 바퀴를 담근 채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견인차가 나서 끌어낸 뒤에야 물 밖으로 조금씩 빠져나옵니다.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밑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레카차 동원해가지고 밑에 있는 차들 견인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과 호남 지방엔 말 그대로 물폭탄이 내렸습니다.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전북 부안군 위도에 220mm가 쏟아지는 등 곳곳이 10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영산강 장로교와 전남 곡성 섬진강 금곡교, 대전 갑천 만년교에 한때 홍수주의보가 내리는 등 도심 곳곳에 커다란 물줄기가 형성됐습니다. 평소라면 징검다리로도 건널 전주천인데 보시다시피 물이 불어나면서 차가 도로 아래로 지나는 길까지 모두 통제됐습니다. 물폭탄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북 김제에서 침수 차량에 고립됐던 50대가 구조됐고 장수군에서는 도로에 바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전남에서는 주택 8채와 논 수천 헥타르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호남과 충청에 앞으로 최대 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장맛비 언제까지 내릴까요? 내일부터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주말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장마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이번 장맛비도 내륙 곳곳에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경남 산청 지리산 부근에 277mm를 최고로 거창과 거제, 전북 부안과 전담 구례의 강수량도 200mm를 넘었습니다. 장마 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쪽으로부터 뜨겁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강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장마 전선은 내일 먼 남해로 물러나면서 장마는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이어 주말쯤 다시 북상해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휴일에는 전국이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장마전선이 다음 주 후반까지 내륙에 길게 머물며 지역을 오가면서 폭우를 쏟아붓는 게릴라 호우로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장마가 끝나는 시기도 예년보다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적으로 장마는 제주도가 20일에서 21일, 남부는 23일에서 24일, 중부는 24일에서 25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현재 예보대로라면 제주도와 남부는 장마 종료가 조금 늦춰지는 셈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며 정체전선을 북한으로 밀어올리면 장마가 끝납니다. 그런데 현재 예상 일기도를 보면 고기압 발달이 지체되는 양상을 보여 장마 종료 시기도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마 이후 찾아오는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는 7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중국도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이 넘치고 산사태가 일어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전시 상태까지 선포됐습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양쯔강과 연결된 중국 최대의 담수호인 포양호입니다. 곳곳에 제방이 무너져 물바다가 됐습니다. 어디까지가 호수였는지 분간조차 어렵습니다. 같은 장시성에 있는 주강도 둑이 터져 범람이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밤중에 대탈출에 나섰습니다. 가재 도구를 챙길 틈도 없이 서둘러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피난민으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포양호와 주강의 홍수 피해가 커지자 장시성은 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400개가 넘는 하천이 경계 수위를 넘었습니다. 이 중 100여 개는 설계상 보증 수위까지 초과해 범람이나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우량만 보면 지난 1998년 4,000명 이상이 숨졌던 양쯔강 대홍수 때보다 더 많습니다. 109条超保，还有33条超过的历史水塔洪水。长江和黄河上游、珠江流域的西江、北江、太湖都发生的今年的1号洪水。 큰 비가 쏟아졌던 후난성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큰 양쯔강 유역에는 폭우가 며칠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제 홍수 방지에 결정적 시기에 진입했다면서 재난 예방에 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내용의 중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발전 전략으로 공을 들인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내일 공개됩니다.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이어 정부 여당이 계획을 설명하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이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공개됩니다.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개념을 처음 제시한 지 석 달 만입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출발한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발전 전략으로 다듬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이 무엇인지 직접 설명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7월에 종합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 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 안전망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으로 이뤄집니다. 오는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이 세계적 화두일 뿐 아니라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다며 그린 뉴딜을 추가할 것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보고대회에는 네이버 한성숙 대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화상으로 참여해 디지털 그린 뉴딜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전할 계획입니다. 노사 민 당정의 협력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국력을 결집해 한국판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연설에 이어 청와대는 국회 상황을 주시하면서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문제, 청와대 참모 등의 다주택 보유 논란 등으로 국정 지지도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연설로 반전의 계기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가 주말 동안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구체적인 세금 부담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집 두 채를 합쳐 시가 36억 원이면 종합부동산세로 내년에 7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주택자가 가족에게 증여할 때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에 대한 단기 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내년에 얼마나 커질지 정부가 사례를 직접 제시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의 공시가격 15억, 13억짜리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내년에는 종부세로 6,856만 원이 부과됩니다. 1년 만에 무려 4,200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3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폭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서울과 대구, 부산에 시가 48억 원 아파트 3채를 보유하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6,500만 원 이상 늘어나 1억 원이 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세금 폭탄입니다. 고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주인의 나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에 차이가 납니다. 10년간 보유하고 시가 40억 아파트를 갖고 있는 65살 소유자의 내년 종부세는 126만 원이 증가한 반면 역시 시가 40억 아파트를 3년간 보유한 58살 소유자는 1,000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오르며 발생한 세 부담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양도 차익 5억 원에 대해 1년 또는 2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양도세가 1억 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3년을 보유하면 세 부담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세율이 낮은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장 상황을 점검해 증여 취득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3.5%인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투기성 목적의 다주택자 수요를 막기 위해서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주 보완책을 내놨지만 아직 시장에서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거래는 없는 가운데 호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짜리 실거래가는 21억 9천만 원. 거래가 잠긴 사이 최근 호가는 30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주 보완책까지 나왔지만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금을 크게 올렸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대책 부분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많이 저희 현재 부동산들한테 많이 문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 처분하실 분들은 6월 이전에 이미 다 진행을 다 하셨다는 거죠. 재개발 호재로 상승세가 여전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6.17 부동산 대책 직후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매물이 24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상황. 7.10 대책 이후 오히려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종부세 인상 약발보다는 숨 고르기 후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어떤 뭐 발표가 나타나면은 집이 귀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어차피 세금 폭탄을 만나 어떻게 하나 만약에 판다 하면 매도자들은 호가를 부르고 보자라는 지금 상황이고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한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시장에서는 전월세를 올려 세금 폭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나타났던 서울 수도권의 가격 불안이나 가격 급등세 같은 것들은 조금 진정될 수 있겠지만 물건이 많이 출시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퇴로는 만들지 않고 보유할 때와 팔 때, 살 때 모든 경우에 대한 세금 폭탄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7.10 부동산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는데 시장의 전망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보윤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22번째죠. 이 정부 들어서 22번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2번씩이나 하고도 그렇게 안 되냐. 또 어떻게 보면 22번이나 내놓는 거 보니까 정말 집값을 잡으려고 정부로서는 몸부림을 치는구나. 뭐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자, 잡아야겠는데 일단 집을 많이 사가지고서는 돈을 도저히 벌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은 그 무슨 이유인지 아무튼 관망세입니다. 시장의 지금 불신이 굉장히 저는 극에 달하였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번 정부에서만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렇게 두더지 잡기식 대책은 지난 수십 년간 사실 되풀이되어 왔어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되풀이되어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대로 집값을 잡은 적이 없죠. 잡은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이번에도 7.10 대책 내놓으면서도요. 집값 안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요. 예. 안정이라서 저는 이제 집값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상화. 예. 집값을 이제 하향세로 반전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뭔가 믿었지 않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시장에 있는 이 경제 주체들한테 이 시장의 분위기를 매도 우위로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확실히 바꾼다는 이게 시그널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이제 관망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도 뭔가 좀 구멍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단기 이제 거래 차익을 노려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1년 미만은 뭐 70%, 2년 미만은 60%가 됐잖아요. 근데 2년 이상 되게 되면은 기본세율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겠습니까요? 2년 이상 보유하려고 할 게 아닙니까? 그럼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효과가 그만큼 반감될 수밖에 없죠. 조금만 더 버텼다 팔면 그렇죠. 되니까.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기존의 것은 그냥 그러니까 지금 뭐 이혼 소지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인정해주고 이제 그러니까 추가적인 것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러면 그 임대사업자들은 일단 당장 집을 내놓을 필요 없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매도 우위로 그러니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은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대책도 또 실패할 게 아니겠는가? 그러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굉장히 지배할 수 있죠. 일단은 잠깐 집을 빨리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다들 내놓는 게 최대한 유리하다. 이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어렵네요. 근데요.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지금 임대사업자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가장 이제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이제 40평방미터 이하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가장 이제 혜택을 많이 보는데요. 근데 제가 한번 계산을 비교해 봤어요. 한 60억을 투자해가지고 공장 부지 사가지고 제조업을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한 18채 정도 집을 이제 뭐 매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 3억 한 6천만 원 정도짜리 이제 주택을 60억 투자하면요. 그래가지고 했을 때
1년에 똑같은 수입이 생긴다고 할 때 세금은요 10배가 차이 납니다. 아. 제조업이 그러니까 한 6억 정도 거의 내고요. 예. 이쪽은 한 3억 6천만 원 정도 안 내요. 각종 면제로 인해서요. 예. 그럼 결국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산 활동보다도 그러니까는 이 임대업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는 그런 엄청난 지금 세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을 지금 내놓겠습니까요? 내놓을 이유가 없죠. 하등의 이유가 없죠. 예. 그렇죠. 지금 당장은 예를 들면 뭐 합산 배제 신청 받아주고 뭐 이거 하다 맞습니다. 보면은 세금이 푹푹 주니까 맞습니다. 예. 일단 4년 또는 뭐 8년을 했다 그러면 그 끝까지 예. 일단 가보는 거겠죠. 예. 빨리 팔 수 있도록 좀 출구를 빨리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러다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내놔야 될 임기가 시한이 돼간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까 잠깐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 뭐까짓 거 월세하고 전세를 올려버려서 그 사람들한테서 더 짜서 이쪽에 내 세금을 내지 뭐 이런 일도 벌어질까요? 그래서 이제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게 바로 그거죠.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전월세 신고제라든가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그 전월세 신고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거래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임대차 3법이 빨리 보완돼야 되겠고요. 빨리 보완돼야 되겠고 그리고 정부가 이제 어쨌든 간에 집을 많이 내놓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내놓지 않는 이상에는 가격이 하락이 안 되게 되면요. 전월세도 결국은 버틸 수가 있거든요. 가격이요. 예. 그런 점에서 시장에 어쨌든 매물이 많이 나오게 유도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집을 갖고 또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좀 허술했기 때문에 힘이 많이 비축돼 있어요. 버틸 힘이 그렇죠.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인데 젊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일단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하죠. 부모도 마찬가지니까. 내 자식이 집 사기 어려운데 집을 내놓고 파느니 애한테 증여를 해버리지 뭐. 이거는 뭐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제 구조상 보게 되면요. 증여하는 게 자기가 이제 처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혜택이 커요. 그러면 이런 세제 구조 속에서는 당연히 증여를 하죠. 그렇죠.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증여 취득세를 그러니까 이제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현행 3.5% 돼 있는 걸 12%까지 올려야 된다 하는 게 저는 더 올려서라도 지금 부동산 시장은요 준 전시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국민들이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예요. 신뢰를 잃게 되면요, 정부 정책은 하나도 작동 안 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집을 내놓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강한 압박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요법에서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저는 이 백지 신탁자 같은 것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도입하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집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사퇴를 하고 나가시든지 이걸 택일을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신뢰를 그러니까 회복하기 힘들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은 결국 공직자들의 책임이고요. 책임이라는 점에서는 공직자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걸 진짜 듣고 보니까 소비자 주택 전망 심리 동향 지수를 보니까 111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라고 믿는 분이 100이어야 딱 반반인데 111이니까 엄청 높은 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번 대책도 대책을 강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게 꺾이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결국 그러니까 또 실패한 대책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패하면 저부터 이번에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매도 우위 시장으로 바꿔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앞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만 내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이제 보고 대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준비를 하는 거고 정부가 상당히 공을 들여온 건데 내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번 6월 초에요. 한국판 뉴딜 대책을 사실 발표했었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7월달에 보완해서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제 주재해야 한다는 거 보니까는 이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냐면 제조업의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을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산업 재편이 굉장히 국가에 저는 명운이 달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그러니까 일자리하고 또 이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이 대책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 녹색 산업 뉴딜, 그다음에 이제 휴먼 뉴딜이라서 사회 안전망 강화, 이 세 개가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요. 경제 그러니까 정부의 혁신 성장은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 힘들다 보니까는 대통령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K경제가 우리가 K방역을 이어서 K경제라는 성과를 만들어내려면은 이번에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이 꼭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나 코로나 방역이나 뭐 약간은 또 우리가 성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황이 나았기 때문에 잘만 되면 정말 뭔가 좀 기대도 할 수 있겠는데라고 하는데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들의 그러니까 높은 시민의식이 이번에 K방역의 성공을 만들어낸 거고 성장률 그러니까 이 붕괴를 그나마 막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위기를 이제 기회로 만들려면은요 산업 재편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그런 경제 체력을 강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좋은 일자리도 관련돼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려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걸 생태계 관점으로 이해해주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사막 생태계에 비유한다면요. 지금 디지털 생태계라는 일종의 강 생태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막에다가 만약 땅만 파가지고 콘크리트 칠하고 수돗물 부어주게 돼가지고 인공 풀장 같은 거 만들었다고 해서 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그러니까 그동안 반복해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강에서 살 수 있는 생명체들도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성해야 되고 그래서 그 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업 모델들을 그런 쪽으로 창업을 하게 해야지만이 이게 디지털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그린 이 두 가지가 이제 강조가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생태계의 문제로 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최백운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광주에서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휴대전화 대리점까지 확산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들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방역망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배드민턴 동호회를 통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명이 추가돼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애초 배드민턴 동호회는 방역망에 잡히지 않았던 곳입니다. 고의나 또는 실수로 진술을 소홀히 할 경우 동선이 하나라도 놓치게 된다면 배드민턴 동호회 사례에서도 보듯이 수많은 접촉자가 생겨나고 지역 확산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광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체육 동호회와 실내 체육시설 운영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도 등장했습니다. 어치동 T월드 대리점에서 모두 8명이 확진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있었던 일곡중앙교회에 다니는 대리점 주인 부부와 종업원 1명 그리고 부부 고객과 가족 등입니다. 광주는 바이러스 형태가 전파 속도가 빠른 GH형인 점도 있지만 무증상 확진 환자가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나 높은 4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의 가족 감염은 제주도 여행 일가족 등 16건에 39명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도 더욱 신기일전해서 하루빨리 지역 감염 확산이 완전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광주시는 지역사회 감염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일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연결고리가 계속 늘어나면서 장기화 우려가 현실이 돼가는 양상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무증상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복지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시행됐습니다. 시설 안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등 감염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빗줄기가 내리는 굳은 날, 광장 한쪽에 설치된 천막 아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최근 노인복지시설에서 무증상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증상에 상관없이 직원들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겁니다. 광진구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 44곳에서 일하는 680명이 대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옆에서 돌봐야 하는 만큼 밀접한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 외부에서 시작된 감염이 집단적으로 퍼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종사자 입장에서 어르신들이 가족분들하고 같이 사시는데
또 그분들에 의해서 감염이 될까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탈 때 잡아주고 또 올라가서 의자에 앉는 데까지는 도와주고 해야 돼요. 조금 접촉이 이렇게 많죠. 서울 도봉구 데이케어 센터 집단 감염 이후 현장에선 외부 강사의 출입도 막고 침방울이 퍼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많은 어르신이 공동 생활을 하면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긴 어렵습니다. 치매에 이제 그쪽에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가서 다시 올려드리고 신경을 그러니까 더 이제 2배로 더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하진 않을 수 없습니다. 70분 정도가 이분들은 집에서 가족들이 다 직장 나갔든지 아니면 독거라든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긴급 돌봄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오는 16일까지 복지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를 마무리한 뒤 새로 입소하는 이용자와 직원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중국 매장에서 파는 일부 수입 냉동식품 포장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세관당국은 관련 업체 20여 곳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중국 매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수입 냉동식품입니다. 중국 당국 조사 결과 일부 육류 제품의 포장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检出结果不代表具有传染性，但反映出相关企业食品安全管理制度落实不到位。 이에 중국 해관총수는 23개 업체에 대해 육류 수입을 잠정 금지했습니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는 미국과 브라질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한 지역에서 육류를 수입하는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10일 포장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냉동새우 수입업체 3곳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중국의 냉동식품을 수출하는 105개 국가와 지역의 관련 기관에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베이징의 심파디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 수입 냉동식품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수입 냉동식품 포장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간 감염보다는 감염 확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수입 금지는 육류 중 특히 돼지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수입 물량 비중이 전체 육류 소비의 10%밖에 안 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8903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서민을 위한 부동산 해법은 임대주택입니다. 예,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수요가 줄면 집값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해서 2369님, 성적 지상주의도 중요하지만 코칭 스태프의 도덕성이 더 중요합니다. 체육계의 성추행과 폭언, 폭행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침 소리가 방 안 가득 채운